네, 코로나19 위기에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도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폭증하고 있고 또 임대료 거부 운동까지 일어나면서 심상치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은 코로나19가 끝나면 강한 경기 반등이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인데요.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미국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골도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특히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내수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더 코너로 몰리고 있는 느낌일 수밖에 없죠. 당장 생존이 달린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책밖에 기댈 그늘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코로나19 경제 비상사태 속에서 실효성 있고 또 신속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이 어젯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에 연설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코로나19가 끝나면 경기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뭐 최근에 L자형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아니면 뭐 U자형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좀 반박하고 선을 긋는 내용인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먼저 일단은 그렇게 고위급이면 희망을 줘야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희망을 주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주는 방법으로 발표를 해야지만 경기가 더 침체되지 않고 그다음에 파웰하고 연준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L자 침체가 되지 않으려면 그러면은 지금 기업을 다 일단은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 경색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크니까 신용 경색을 통해서 또 기업들이 망하지 않게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리스크를 연준이 흡수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정부도 역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파산이 덜하면은 그러면은 V자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V자 반등이라는 건 사실 이제 지금 있는 변수가 없어지면은 금방 올라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너무 희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실. 사실 또 우리 양 교수님 말씀대로 정책 당국자가 나와서 낙관론을 좀 이야기하는 건 희망을 줄 필요도 있죠.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내가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내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의 재무성과 재무부와 미국 의회가 내가 우리가 FRB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컨센트, 서로 의사조언이 충분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문제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서 우리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경기 반등까지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L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학자들은 큰 위기가 오면 학자들은 저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 그 대공황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미 1985년 정도의 그 재밌는 논문이 있습니다. 어떤 논문인가요? 어느 논문이 하나 있느냐 하면 거의 그게 논문의 결과가 맞아요. 이를테면 GDP의 4 내지 16% 범위, 이제 4 내지 16%는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그렇겠죠. 우리도 보시면 외환위기 때에 우리가 5.1% 정도니까는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 정도 충격을 한번 탁 당하면 그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 위기 이전의 궤도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10년 정도 건널다는 거야. 10년이요? 10년. 그러면 2008년 정도에 우리가 위기가 왔는데 그때 금리가 한 3.5%에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2018년 또 우리가 2.5% 올라갔거든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못 갔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1997년 외환위기가 나고 나서 경제구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청년 실업률이 그때는 5 내지, 그러니까 4 내지 5%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7 내지 9%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금융 부분에서의 경기는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물 부분에서의 한번 탁 맞으면 오래 걸리는 거죠.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FRB 의장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을 두고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또 말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학자들은 이번에 이런 심한 충격이 상당히 많은 파장을 일으키면서 갈 거다. 근데 우리 일으키는 걸 갖다 경제적으로 보면 히스테리식 효과라 그래요. 이게 충격을 줬는데 원래대로 안 돌아가는 거야. 원상복구가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진짜 세심하게 정책을 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저거는 이제 저렇게 해야 되지만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 충격이 어떤 경제에 후유증을 남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금융시장은 충분히 V자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물 경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실제로 그 버냉키 전 연준 의장도 V자 반등을 얘기했다가 2주 만에 그 얘기 내가 틀렸다. 번복을 아마 했죠. 2분기 30% 역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바꿨단 말이죠. 예, 그렇게 일단은 말을 바꿨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쇼크가 하도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례를 지금 그대로 잘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전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나 97년도 아시아 금융위기를 넘었고 지금 사례로 쓸 수 있는 거는 거의 대공황하고 그다음에 1차 대전 근처에 그 스페니쉬 독감 요거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스페니쉬 독감 같은 경우는 GDP를 세계 GDP를 한 6% 내리고 그다음에 그 소비를 한 9% 내리고 그다음에 기간이 한 2년 정도 갔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이런 그 외환 위기도 겪었고 금융 위기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비해서는 할 수 없었던 적극적인 그 일을 나서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상당히 많은 경제학자들도 처음에는 요게 그 심하게 실업을 타격을 주겠지만은 좀 빨리 회동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학자들도 일단은 처음에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코로나가 일단 친 다음에 그 코로나 질병이 없어지면은 그러면 다시 활동이 시작될 거다. 그렇게 봤지만은 이 코로나가 생각보다는 계속 더 심하게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없어지는 건데 하여튼 지금 처방을 본다면은 우리가 아시아 금융위기하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배운 레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어떤 문제가 가장 심했느냐? 뭐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 그 아시아 그 외환 위기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장 그 어떤 면에서는 경제에 큰 문제를 준 게 그 자본 경색이란 말이에요. 자본 경색을 통해서 그 기업의 대출이 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침체를 두려워해가지고선 소비도 많이 줄이고 그래가지고선 이게 악영향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페드하고 연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거의 모든 중앙은행들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선수를 일단 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외환 위기하고 금융 위기에서 배운 그 교훈을 지금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코로나가 하도 크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이제 그 많이 파산된다면 그러면은 L자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이게 뭐 환자들하고 마찬가지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 사람 지금 계속 이 끝날 때까지 기업들을 살게 할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비교적 쉽게 좀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거를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전례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때 배운 교훈으로 그냥 좀 이론적으로 나가고 있는 셈인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하고 연준까지도 이걸 감당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직도 의문점이 남은 거지만은 지금 일단은 뭐 주식시장 좀 회복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도 금융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그래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하여튼 일단은 모든 게 바이러스에 달렸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앞서 있었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의 교훈을 갖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사태는 기존의 사태와는 좀 원인부터 좀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을 못하고 또 기존의 교훈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FOMC 내부에서도 보면 경기가 어떻게 반등할 것인가, 어떤 모양새로 올라갈 것인가를 두고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나 보더라고요. 뭐 파월 같은 의장 같은 경우는 V자를 기대하게끔 했지만 사실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U자라든지 아니면 L자형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공황 관련된 것도 정신을 빨리 회복했어요. 그렇지만 리얼 섹터가
실물 부분이 얼마나 언제 회복했는가는 지금도 연구 논문이에요. 지금 이제 지금도요? 지금도 연구 논문이죠. 2029년에 실물 회복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 1939년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예. 그때가 제일 빨랐다. 왜? 풀리 가동을 했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이 GDP에 기여하는 부분이 워낙 높기 때문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각 가정이 금융자산의 보유 비율이 한 30% 넘으면 되니까 네네. 이게 빨리 회복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물 부분에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샤크를 한번 먹으면 충격을 한번 먹으면 예. 이게 회복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기업 하나 만드는데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 이 대공황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 이런 큰 충격이 왔을 때는 선제적 조치를 확실하게 미리. 그리고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우리 확실히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얼 섹터에서 기업이 도산하면 그 기업이 다시 재생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네네. 말이에요. 그 부분의 이 충격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많은 나라,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건데 한국의 경우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대기업이 대기업에 뭔가 지원해 주는 거는 반기업 정서랑이 또 하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어떤 위기적 요소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한 국가가 4 내지 16%라고 했을 때의 실정 분석할 때 그 위기 요인을 두 개를 보거든요. 예. 하나는 금융 부분에서의 은행과 그다음에 금융 위기, 외환 위기를 이야기하고 예. 또 하나의 위기는 사실은 정부 위기예요. 정치 위기. 정치에 있어서의 가버넌스의 구조가 질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냥 전쟁이 일어난다. 정당 간에 이 아주 그 갈등이 심하다. 이런 식의 위기도 제가 금방 말하는 4 내지 16%의 충격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선거를 보시면 이게 완전히 정쟁에 휘말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발생에다가 정치의 위기도 있어서 정말 우리 실물 부분에 있는 기업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예. 많이 도와야 된다. 지금 네. 학파 간에 조금 좀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 대공황에서 미국이 대공황에서 배운 것 이론자들이 대공황에서 배운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배우는 게 정부의 지출을 크게 늘려야 되고 지속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이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그 빚이 너무나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는데 그 대공황의 역사를 보고 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역사를 보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을 했다 그러면 반짝하게 좋아졌다가 네. 빚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세금을 늘려야 되겠다, 지출을 줄여야 되겠다 하면 또 줄었어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최소한도 그냥 케인스 학파 쪽에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크게 지속적으로 완전히 풀릴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막 얘기했지만 빚이 너무 는다는 거죠. 빚이 너무 늘어가지고 나중에 그 휴유증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채를 또 경제가 또 그 회복될 때 네. 그때 뭐 금리가 너무 빨리 높아져서 투자가 그때 회복될 때는 또 네.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냥 어떻게 좋은 답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 다 예. 완벽한 답은 없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진행해야 되느냐. 선택과 집중이 예, 필요하다. 선택이 필요하지만은 일단은 그 우리가 배운 교훈은 일단 지금 현재 패닉 상태에서는 예. 기업들을 살려주는 게 그리고 그 해고된 사람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줘가지고 수요가 너무 줄지 예. 않게 그렇게 유지하는 게 일단은 지금 현재 패닉 상태에서는 답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미 연준이 사실은 그 이전에는 딱 투자 등급까지의 회사채까지만 매입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사상 처음으로 이제 정크본드 채권, 그러니까 투기 등급이죠. 이 채권까지 매입하겠다. 이게 시중에 돈을 풀겠다라는 건데 이게 규모도 2조 3천억 달러.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한 달러죠. 2조 8천억 원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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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 사상 처음이란 말이죠. 예. 왜 그러냐면요. 이 경우는 지금 미국 경우에 이제 실업자가 옛날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샷다운 하기 전에는 네. 실업자 수당받은 사람이 뭐 28만에다가 지금 오늘 뭐 이번에 어제 발표했죠. 680만, 주에 이거 600만 700만 정도에 그쵸. 입소한단 말이죠. 근데 이 7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국에서의 실업자가 늘어나는 거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미국은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근무해야만이 의료보험이 있지 사적 의료보험 비용이 되게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코로나 진단을 받고 나면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예. 입원 비용이 2천, 3천 달러 되는데 낼 돈이 없는 거예요. 한국은 코로나 시스템이 국민 건강보험이 잘 돼가 있어가지고 진단하면 국가가 보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700만에 육박하는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실업보험, 건강보험 밖으로 미국의 국민들이 내몰리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실업자들에게 현금에 대한 지급을 하겠다 예. 등등 하는 것도 다 거기 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정부가 돈을 주겠다는 말은 못 하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에 관련된 기득권을 정부도 못 허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국에 돈 주는 거와 미국에 이렇게 정부 측에서 돈 주는 거는 구조적으로 달라요.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런 거를 좀 인지를 하고 미국이 재정에서 돈을 푸는 걸 좀 이해해야 되고 미국에 이제 포웰도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은 뭐냐면 금융시장은 어디까지나 금융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회복하는 게 제일 좋다. 아까 우리 양 교수가 했나 지금 금융시장이 신용경색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를테면 신용경색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실업이 됐으니까 저 은행에 빌린 돈을 뭔가 이자를 상환 못 하잖아요. 예. 그쵸. 그다음에 또 자기가 실업이 됐으니까 지금 담보 내놓고 돈을 못 빌리니까 이런 신용경색을 해결해 주는데 초점을 두고 하겠다는 거야. 그 대신에 조달 비용, 빌리는 사람이 조달 비용을 최소화시켜 주겠다. 낮추겠다. 부담을 그렇죠. 낮아져 줄 테니까.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 것인데 우리는 조금 다르죠. 예. 지금 현재 보면 예,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정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좀 구조적인 게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끝자리 9933님이 또 이런 얘기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오리무중이라서 폐업을 심각하게 생각 중이라고 하셨는데 뭐 금융기관에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했으니까 이런 문제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런데 지금 미국의 지금 하는 구조를 본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연준하고 그 정부가 모든 리스크는 아니지만 상당한 리스크를 자기네들이 감수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푼다는 의미는 현금이 제일 안전한 자산이니까 일단 기업들이나 금융기관에 현금을 공급해줘서 안정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위험한 자산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리스크를 줄여놓으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도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가는 돈들은 지금 좀 막혀 있다고 합니다. 심사를 미국도. 하는데도 좀 시간 걸리고 예. 그다음에 그 절차 자체가 시간을 걸리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만 지금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빨리 가야지 그렇죠. 좀 도움이 그렇죠. 되고 기업들이 쓰러지지 않는 데 좀 도움이 되죠. 예. 소상공인 관련된 우리가 이야기 한마디 한다 그러면 아까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을 네. 통해서 움직이니까 그렇죠. 이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풀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잖아요. 한국의 경우는 지금 이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푸는 거거든요. 예. 정책기관 푸는데 제가 통계를 한번 해보니까 정상적일 때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이 이제 소상공인 진흥시장 빼고 네. 소 빼고는 작년에 보니까 한 4조 4천을 공급했어요. 우리 4조 정책금융기관이 4천이요? 4조 4천 공급했는데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뭐냐면 17,800개 정도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30조를 소상공인으로 풀었어요. 예. 그러면 그 기관들에게 평상시에 8배의 작업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것도 2개월 사이에. 업무 돌아가겠습니까? 로드가 크죠, 사실. 한번 돌아가시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는 오리무중일 얘기가 수밖에 없죠. 나오네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이 나와서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 방송을 듣고 있으시면 시스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냥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예. 정상적인데 그렇게밖에 못 하는데 지금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약 30조라고 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풀려고 그래요. 어떻게 풀어지겠습니까? 안 풀어지죠. 담당 인력을 더 투입을 해야겠네요. 감독 인력을 예. 투입해도 안 돼요. 그런데 감독 인력을 투입해도 예. 한 사람을 심사를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이런 거죠. 소상공인들 경우에 대부분 담보가 별로 없어요. 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심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려 그러면 한 사람 하는데 보통 서류 심사에 30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면 현장 실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현장 실사를 70% 면제를 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30% 정도를 30명 한다 그러면 두 시간에 1시간에 2사람 해주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16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대출 심사를 간소화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는 정부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미국은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회복을 하면서 카레스라고는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법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서 뭔가 실수를 하면
나중에 법에 저촉되고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법에 저촉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기존에 있는 틀을 가지고 해주라는 거거든요. 하시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말씀하신 대로 현장 실사를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좀 더 충원해주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근무 시간도 돼요. 늘리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그 출연에서- 면제부를 줘야 예, 된다는 제가 거죠. 예. 이런 면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긴 하던데. 이 출연에서 몇 번 이야기 드렸어요. 국세청이 예.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소득세를 낸 DB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말씀하셨죠. 예.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 근로자들 가운데서 저 연말정산 우리가 지금 현재 근로자가 한 2,600만 정도 되는데요. 국세청 통과를 보면은 지난해 연말에 이 소득정산으로 신청한 근로자 수가 한 1,800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상공인 가운데 국세청 DB로 당신이 1년 동안에 얼마만한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정상적인 영업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이 돈을 얼마만큼 낼 수 있다는 게 담보가 되는 겁니다. 예. 오케이. 그거 가지고 온 사람 빨리빨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똑같은 절차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런 기회에 소상공인들의 생활의 영업의 관행도 바뀌는 겁니다. 내가 소득세와 소득신고를 제대로 했더니 위기가 왔을 때 이게 내한테 빨리 대출해주는 돌아오지 않는 심사기구이 되는구나. 네네. 제가 이 출연에서 몇 번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몇 번 예,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소득세 낸 기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해결하고 안 그런데 그러면 자, 네 소상공인 증명서 받아와. 너 담보 한번 내봐. 등등을 때려가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을 못합니다, 이거. 그렇죠. 정부가 뭔가를 하면 사실 현장에서 일선에서 뭐 지원을 받는 분들이 빨리 체감할 수 있고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을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좀 뭔가 신속하게 될 것 같아요. 간소화를 시키든 뭐 없애든. 여기서 손해가 날 거다, 낭비가 있을 거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낭비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많은 기업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낭비를 감수하고 들어가야지 지금 와서 그냥 그 뭐 작은 것까지 다 절약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좋지가 안 되죠. 네네. 사실 근데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뭐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에 국가 간 이제 이동이나 제한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출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을 하면서 올해는 1% 성장도 맞아요. 좀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플러스 성장은 가능할 것이다. 뭐 결국 0%대 성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를 한 건데, 야 0%대를 시사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플러스 성장이 나오면은 네.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건가요, 그러면? 플러스만 나온다면. 지금 뭐 내수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늘어날 가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도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소비가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코비드가 무서워서 안 하는 거란 못 말이에요.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코비드를 먼저 잡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가 안 일어나는 것은 그건 진짜 지금 얘기했듯이 그냥 침체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를 안 할 거니까 그때 이제 좀 소비를 늘리는 그런 조치가 좀 적절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도 어저께도 WTO에서 그 예측이 나왔지만은 금년 수출이 한 12 내지 30, 한 2%인가 그렇게 줄어들 거라고 지금 WTO에서는 예상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회복을 수출을 통해서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있는 게 네. 미국도 이제 지난번 주식시장에 반등을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포웰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소상공인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으면 딱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정부밖에 할 수 없어요. 일단 코로나 확산의 피크 타임에서 내려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전염병 우리도 문제를 보면- 해결해 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사실. 그거는 정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유입 인구를 통계를 하든 뭔가 해서 피크 타임이 좀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다음 두 번째, 소상공인들 어렵잖아요. 내가 아는 금융기관에 인터뷰를 해봤어요. 소상공인들 식당에 한번 가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 마스크 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금융기관들이 그 소상공인 밖으로 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이분들에게 자기들이 마스크를 사가지고 좀 공급하자도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아, 구하기가 그러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금을 줄이고 빨리 해주려 그러면 피크 타임을 빨리 끊어내는 거예요. 앞당겨서 앞당기고 내려가게끔 그러면 해줘야겠죠. 소상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많이 공급하셔야 돼요. 도네이션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거든요. 근데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이 비싼 음식이 아니고 3,0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 사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량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량 판매를 해야 되면 따따딱 붙어 앉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거기 가시겠어요? 못 가요. 그럼 거기도 뭐냐면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을 하되 한 자리에 뛰어 앉아서 하라. 그러면 영업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뭐 오늘 영업해서 평상시에 300을 벌어야 되는데 오늘 100원 벌었다.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처리 융자해 줄게. 뭔가 이런 식으로 가든지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저 소상공인 상점에 들어가시겠어요? 예. 뭐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기업까지 워낙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 코로나19 고용 조정을 언급을 했어요. 이제 고용 대란이 지금 이미 뭐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실업자가 1,700만 명에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저 미국보다는 저 해고가 조금 더 어렵기 어렵죠.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중견기업하고 대기업은 그렇게 빨리 노동자를 조절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대신 이게 이렇게 저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을 빨리 해고시키는 것은 기업을 살리려는 전략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노동비가 계속 많이 나간다면은 기업이 덩달아서 노동자들하고 같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저 그 개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만큼 저 그 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시켜야지 그 노동자들이 그 기업하고 같이 그렇죠. 살 수가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소상공인들 같이 기업이 파산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 파산되는 그런 파산되지 않게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 해고가 좀 어려운 기업들에서는 뭐 어떤 저 노동 유지 조건 하에 뭐 지원을 해주든지 네. 어차피 더 큰 단위의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당분간 사실 코비드가 잡힐 사실 때까지. 지금도 미국의 FRB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두 번째 2조 3천 달러 할 때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페이첵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페이첵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 페이첵을 하면서 이걸 배당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 절대 못 쓰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행, 항공, 운수 이런 식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에서는 예. 정부가 그 해고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페이첵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하면 우리가 0%대의 금리를 보조해 주겠다. 초저금리로. 뭔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용의 경직성으로 해고를 막아놔 놓고 이런 사람들을 하여금 해고는 보다 집에서 기다려라.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그 임금을 줄 수 있는 융자는 없지. 이런 상황에서 뭐 사내 유보가 충분한 데는 모르지만은 항공업계나 이런 데는 원래 그 비행기를 그대로 나누고 국제가 있으면 많은 곳이죠. 임대료와 이 계속 렌즈료를 손실이 그대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직접 보존해. 그런데 이게 자꾸 이렇게 신문에 오른단 말이야. 오르고 있다는 말은 정부가 이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못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부터 안 올라오게 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답답한 것은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청년들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 지금 우리가 이런 비슷한 정책을 청년 일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청년을 고용하면은 뭐 정부가 뭐 5천만 원 주고 뭐 세금 깎아주고 뭐 그렇게 하겠다. 그 예산하고 그 조치를 지금 뭐 좀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좀 일단은 좀 옮겨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회사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들이 기본은 기업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예. 회사채로 운용 자금을 도려내야 되는데 그렇죠. 회사채가 만약 만기가 돌아와서 못 갚으면 바로 신용불량으로 파산하는 거잖아요. 그런 불안도 정부가 확실히 보증을 해주고. 보증을 해줘야 네, 돼요. 그쵸. 이 뭐 파웰의 2조 3천 달러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모든 규모의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겠다. 딱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이주일 총재께서 우리도 이게 0% 성장하면서 우리도 양적 완화를 하겠다 그랬는데 조건을 달았죠.
재무부와 국회와 정부가 도와주면 맞습니다. 예. 안 여기서 그러면 기술적인 본인이 책임을 사항을 좀 약간 좀 강조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왜 어저께 그 연준이 그 2.3조 그 조치를 냈느냐? 네네. 특히 지금 위험한 그 투자 예. 그 투기된 3년서 거, 예. 왜 그렇게 그 보증을 해주기로 했느냐 하면은 연준이 보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준이 보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무부에서 보증할 돈을 받아가지고선 그걸 가지고 그걸 기초로 지금 연준이 이렇게 뭐 위험한 자산이나 뭐 그런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 연준하고 그리고 그 국회하고 서로 뭐 물밑에 합의를 해가지고선 이걸 다 준비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금 국회하고 정부를 안 기다리고 되고 있는 있죠. 거죠. 예. 아무래도 우리도 좀 뭐 정부와 또 국회 그리고 또 한국은행 간의 어떤 유기적인 좀 연계와 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는 시점인가 싶습니다. 저희 뭐 계속 경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논의 다음 이 시간에 또 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종욱 명예교수 또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